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구매 실무와 관련돼서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규격이 되겠습니다. 규격. 규격은 요구사항이죠. 요구사항. 그래서 사실은 구매를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이 어떻게 나오느냐. 뭐 제품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서비스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 뭐 특정한 경우에는 공정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체로부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해당하는 업체가 다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한테 우리가 맡기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공정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정에 대해서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규격이 나오게 되면 세 종류라고 봐야 되죠. 제품에 대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해서 나오거나 이제 공정에서 나오거나 하는데 이 규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후에 영향을 주죠. 사실은. 그래서 구매 담당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어려운 구매가 규격 자체가 모호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참 구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제품이든 뭐 서비스든 간에. 그래서 가능한 한 사용부서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제품이랑 비슷한 거냐, 아니면 또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느냐, 뭐 크기나 그 다음에 그 지금 이제 출력이나 그리고 기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규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청 절차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요청 절차의 경우에도 견적만 보느냐 아니면 제안같이 다 이제 봐야 되느냐, 제안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잘못하면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많고, 그 이제 요청 절차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대개는 앞에서 구매 절차에서 배우셨지만 입찰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 업체를 가지고 비교해서 정하거나,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분류하게 되면은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협의를 하게 되면 계약서 자체가 비용 지불 계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비용 지불 계약으로 나오면 뭐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비용 지불 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계약 관리를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서에 처음에 썼던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왜 추가됐느냐, 그 왜 지금 계약서 쓸 때는 얘기가 없었느냐, 그리고 이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그게 이제 힘든 일이겠습니까? 구매 담당자가 특정 품목이나 특정 몇 개의 품목만 구매하는 게 아닌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규격이라는 것이 사용부서에서 구매 쪽에다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뭐 다음 달까지 아니면은 3개월 뒤에 또는 뭐 내년에 이렇게 이제 지금 시점 정해서 수량하고 같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 구매는 어려워진다. 그런 거죠. 비용이 많이 지불되거나 구매 담당자의 영향력도 사실은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격이 어떤 게 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규격을 정하는 데는 설계 쪽에서 정하겠죠. 설계 쪽에서 정하고 품질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부서가 만약에 지금 뭐 마케팅 쪽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생산 쪽이다 그러면 이제 그쪽도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간에 아무래도 설계 쪽이랑 그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규격과 관련돼서 보실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규격의 종류입니다. 규격의 종류인데, 규격의 종류는 뭐 보통 세 가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첫 번째가 제품일 경우에, 보통 뭐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설계 규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급 같은 걸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슷한 유사한 제품을 가지고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능 규격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이나 또는 재료,
재료.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모두 나오는 거냐면, 물리적 특성이나 뭐 이런 설계적 특성과 함께 품질에 대한 특성들도 같이 나옵니다. 나올 때. 그래서 이제 제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비스. 서비스는 이제 무형이죠.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는 실제로는 그 분쟁 사유가 만들어지려면 뭐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 서비스는 무형이기 때문에 제품처럼 뭐 지금 이제 눈에 보이게 그 규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 체크하는 거죠.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서 보는데,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지금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나중에 이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규격들도 이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발표에는 규격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제품에 사용되는 규격 종류, 그 다음에 서비스에 사용되는 규격 종류, 그리고 이제 공정에 사용되는 규격 종류 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여기 치우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규격과 관련된 고려사항. 그래서 규격과 관련된 고려사항은 첫 번째가 규격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데, 사실은 규격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제일 좋죠. 우리가 뭐를 위해서 쓰는 거다. 이 서비스든 제품이든 지금 이제 공정을 지금 이제 세팅을 하든 간에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규격을 세팅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금 이제 요리를 할 때 나름대로의 절차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재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정말 잘하는 이렇게 지금 사람들 나와서 요리하는 거 보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이걸 만드실 때 이거를 쓰세요? 이걸 쓰세요? 그리고 이런 특성을 갖는 걸 쓰시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재료들 선택 자체가 사실은 기술력이 좋은 회사는 다 틀립니다. 다시 말하면 요구되는 규격들이 다 틀리다는 거죠. 자기가 만드는 게 규격이 틀리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도 규격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딱 나와서 그 다음에 고객이 딱 쓰게 되면 그래, 이 회사는 이런 게 정말 장점이 있어. 지금 이제 이런 능력, 이런 게 좋아. 이렇게 이제 제품에 뭐가 붙는 거냐면, 나름대로의 특징이 붙는 거죠. 특징이 붙는데, 어떤 데는 DNA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그런 특징이 있으면, 그거가 정말 자기 기호랑 맞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만 이제 쓰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나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지금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 다음 제품에 대해서 이제 또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규격을 만들 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고, 사실 시간보다는 노력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보다는.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규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제조를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어진 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여건에 맞춰서 또 해당 시장도 있고 하니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가를 막 이렇게 궁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 처음에는 지금 시작할 때는 이제 남들이 하는 걸 봐야 되죠. 아니면 이제 공급자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규격, 그 이제 산업 규격이라고 하는데 해당 업종에 산업 규격이 있느냐. 그래서 산업 규격은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만들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제조 쪽에 역량을 자꾸 강화시키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야겠죠. 강화시키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자기만의 규격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만의 규격을 갖게 되면 시장에서도 이제 그걸 인정하는 시기가 오는 거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이제 제품 자체의 특성이 생겨서, 그리고 이제 고객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만족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그 과정을 사실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과 관련돼서는 우선 규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규격이 구매 쪽에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뭐 앞에서 인트로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규격이 잘 나오면 그 다음에가 좀 편해요. 그게. 그래서 규격에 대해서 뭐 견적만 봐도 되고, 그리고 또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지금 필요로 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하니까 업체들도 지금 준비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계약도 지금 유리하게 갈 수 있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용 지불 계약이 아니라 고정 가격 계약 형태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냥 물건만 받고, 그다음에 품질 확인하고, 규격에 맞춰서 품질 확인하고, 납기나 뭐, 전체 비용 확인한 다음에 업체 평가하고, 그리고 또 업체한테 또 이제 지금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가게 되고, 만약에 애매하면은 지금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공급자도 겁나 힘들고, 그 다음에 쓰는 쪽에서도, 이건 다 좋은데 너무 소리가 커. 뭐 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비였다. 그런데, 이건 정말 다 좋은데, 크기가 좀 작네. 뭐, 지금 이제 소리가 크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먹네. 그래서, 왜 그때 그 생각 안 했지? 뭐, 쓰는 쪽에서 아쉬움이 생기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진짜 그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거기다 또 좀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도 생기고, 힘든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둘 다 만족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시면은 규격의 종류를 보시면, 규격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규격이죠. 규격은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인데, 우선은 뭐, 지금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공정이든 표준이에요. 표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요구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제 구매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게 규격이다. 그리고 이제 형태로 나오는 거는 뭐 지금 이제 제품이나 재료의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물리적 특성이죠. 그 다음에 뭐 크기 같은 걸 나올 수도 있고, 품질이나 성능 관련된 부분들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경우나 프로젝트의 경우, 여기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들어왔는데, 프로젝트는 사실 복잡하죠. 그 안에 이제 기간도 길고, 그 안에서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프로젝트로 보통 만드는 제품이 건물 같은 거잖아요. 그죠? 건물, 뭐, 공장, 큰 배, 이런 겁니다. 공사 기간도 길고, 금액도 굉장히 크고, 그럴 때는 뭐,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제 작업 명세서로 나온다.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SOW로 나온다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SOW가 책으로 나오죠. 책으로. 그렇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건물 짓는데 50층짜리 건물 짓거나 아니면은 석유화학과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몇십 건의 책으로 나오겠죠.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 부분들 그것들이 다 지금 이제 규격화돼서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로 그 다음에 이제 다 뭐가 연결되는 거냐면 업체 선정,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 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그리고 대금 결제도 그거대로 이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다음에 이 날짜까지 하기로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 이제 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상세하게 나오겠죠. 제품 자체가 복잡하니까. 서비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SOW가 뭐냐면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규격.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 규격의 구성인데, 규격은 우선 설계 요구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설계 요구사항. 그래서 설계 요구사항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럼 뭐 설계 정보로 나가거나 아니면 물리적 규격. 여기 이제 재료나 뭐 제품 같은 경우는 물리적 규격, 아니면 이제 물리적 규격을 금방 알 수 있는, 물리적 규격이 가로, 세로, 길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설계 정보 도면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도면도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도면에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표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차 주는 것도 뭐 형상 공차 이런 것들 다 있어서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어떤 품목 같은 경우는 도면보다는 그냥 이런 물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물건. 그다음에 서비스나 프로젝트 같은 거는 아까 나왔던 작업 명세서 이게 이제 설계 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가는 게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은 우선은 제품이나 부품의 경우에 특히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률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분량률 ppm이라고 단위인데 뭐 이게 이제 뭐 50ppm 그러면 100만 개당 50개 정도 분량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준 단위가 이제 100만 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몇 개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분량과 관련돼서는 그 지금 이제 이게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니까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면 그냥 완벽하게 해달라 할 수도 있고요. 우리한테는 이제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달라 이건데 그렇게 되면은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료라는 거죠. 그리고 많이 쓰는 재료라는 겁니다. 이 지금 분량과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나온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업체하고의 관계 형성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략 소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업체랑 관계 형성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게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완벽해야 돼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업체를 하나 찍어서 그다음에 업체랑 협력을 해서 품질 문제를 그 전에 다 예방적 조치로 다 걷어내고 우리한테 물건 들어올 때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전략 소싱을 해서 업체랑 협력 관계를 만든다는 게 5년 만에 됐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된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만약에 완벽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전략 소싱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체랑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전수검사 같은 걸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죠. 다 일일이 이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가 아니면 이제 지금 100%가 아니면 어떤 정보가 나올 수 있냐면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할 때는 최소한 이거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 아니면 이 정도 지금 이제 가져오면 우리가 이제 우대해 주겠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걸 마련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정보인데 첫 번째가 이제 그 AQL이라는 게 있습니다. AQL. AQL이라는 정보가 있고 AQL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물건을 가져올 때 1%를 미만으로 분량률을 이제 가져온다. 그러면 우대해 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 LTPD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예를 3%라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거래할 때는 분량률 3% 이상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받는 게 아니라 일정한 분량률을 허용을 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 들어온 경우 많잖아요. 그죠? 대량으로 들어온 경우 많을 때는 되게 두 가지를 설정하죠. 그래서 AQL 설정하고 그리고 LTPD 설정해서 가능한 한 이제 분량률 1%그 안으로 가져오면 우대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가점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공급자가 뭐 승인업체가 되거나 그다음 우선업체가 되게 이렇게 이제 그 지금 평가할 때 좋은 점수를 주겠다. 그 다음에 물건은 3%가 LTPD로 3%가 잡혀 있으면 그건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 3% 이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거래 중지로 갈 수도 있다. 경고 들어간다. 사후 조치 요청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품질 수준 자체가 그 지금 정의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AQL이나 LTPD 같은 걸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그 구매 쪽에서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지만 사실은 공급자 품질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결국 핵심은 우리가 설정하는 거고, 핵심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물건을 가져오는데 한 번에 가져올 때 뭐 컨테이너 하나에 실어서 가져오든 한 박스, 두 박스 가져오든 간에 가져오는 수량은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 사이로 가져온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설정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져온 물건에 대한 불량률 확인이 있어야 돼요. 불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래야 이제 여기가 지금 우대할 만한 업체다. 여기는 지금 계속 거래하면 어렵고 개선 조치가 좀 있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업체가 이렇게 물건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죠? 물건을 가져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몇 개를 가져왔냐면 8,000개를 가져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제 나름대로 기준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다시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요구하면 그러면 공급자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SCM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정한 품질 수준이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경우에 물건이 들어왔다. 그리고 들어온 데는 어디서 들어왔냐면 필리핀 같은 데서 들어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8,000개 중에 이 안에 불량률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불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 불량률이 이제 1% 미만이 되면 그러면 괜찮은 데구나. 그 다음에 불량률이 3% 이상 되면 여기는 거래하기 좀 어렵겠다.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량률을 알아야 되는데 불량률 아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보다 쉽습니다. 보통 이제 예상했던 불량품이 한 2개나 3개 정도 나올 수 있게 N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N이 몇 개 나왔느냐, N을 몇 개 뽑았느냐. 그래서 한 200개 정도 뽑으면 하나나 2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00개를 뽑았는데 불량품이 몇 개 나왔냐면 이게 4개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비율을 구할 수 있죠. 비율. 그래서 이제 200분의 지금 이제 4, 그래서 2%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2%. 그러면 지금 이제 이 8,000개에 대한 불량률은 2%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추정한다는 말 잘 쓰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지금 완벽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한 품질 수준이 요구사항이 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해당 업체한테 받는 재료의 경우에는 AQL이 이 정도 되고 LTPD가 이 정도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거지만 이 기준에 대해서 공급자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공급자가 가져온 물건에 대한 불량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불량률을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런 겁니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통 200-300개 정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지금 불량품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계산하면 그러면 이 업체는 지금 어중간하다. 2% 정도 되면 잘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중간한 거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한테도 얘기해 주면 돼요. 당신네 좀 어중간하다고. 그게 검사 같은 거 좀 강화시켜 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더 노력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품질 수준 좋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뭐 잘 될 것 같다고 거래가 뭐 지금 이제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그런 거 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불량률을 파악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뽑을 때, 이 200개를 뽑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맛 뽑아야 돼요. 뽑을 때. 맛 뽑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밑에다 써드리겠습니다. 랜덤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랜덤 샘플링은 지금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샘플을 뽑을 때는 랜덤 샘플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모든 교과서에 뭐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뽑아야 랜덤하게 뽑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막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00개의 품목들이 모두 다 샘플로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막 뽑아야 돼요. 그래서 200개가 결국은 이제 이 8,000개를 대표할 수 있는 애들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뽑는 게 랜덤하게 뽑느냐? 그거는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또 아이디어가 이제 있을 수도 있죠. QA 쪽에서.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200개를 뽑고 또는 뭐 300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럼 300개 뽑고 그다음 불량품 수를 가지고 보면은 대개 이 안에 불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좀 약간 실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수명인데, 수명은 이제 MTBF라고 합니다. 그 MTBF라고 하는데, 수명 용어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o failure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쓸 때 이게 이제 수명이라는 뜻이에요, 수명. 수명이라는 뜻인데, 수명을 나타내는 그 지금 이제 약자가 어떻게 되냐면, MTBF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지금 MTTF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MTBF라고 쓰는 품목들은 고장 났을 때 고쳐서 쓰는 품목은 이제 MTBF라고 그래요. 고장 간격. 그래서 얘는 이제 고장 나면 고쳐 쓴다. 그래서 이제 그 고장이 어떻게 나느냐 그러면 한번 5년 썼는데 고장이 한 2년마다 한 번씩은 났던 것 같다. 그 얘기 2년마다 한 번씩 났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고장 나고 나서 버린 게 아니라 고쳐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것 중에서 램프 같은 경우에는 고장나면 새 걸로 이제 바꾸지, 교체하지, 고쳐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MTTF라고 쓰는 아이템들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 수명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쓰느냐, 고장까지 이제 평균 시간이 얼마냐 이건데, 그거는 이제 쓰다가 고장나면 교체하는 품목의 경우에, 그래서 수명이라고 하는데,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명에 대한 요구사항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명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건 뭐 1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뭐 튼튼해서 잘 고장 안 납니다. 뭐 이렇게 정성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업체한테도 우리가 요구사항을 만들 때, 지금 이제 소재예요, 소재. 그래서 이제 소재가 만약에 MTTF로 나온다 그러면, MTTF는 최소한, 뭐 지금 이제 1000시간 정도 이상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수명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이 좋아지면 뭐가 올라가는 거냐면 신뢰성이라는 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값이에요, 값.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신뢰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신뢰성은 어떤 거냐면 해당하는 품목이 주어진 환경에서 쓰일 때 그 특정 시점에서 생존할 확률이에요. 생존 확률. 생존 확률을 이제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길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특정 시점 또는 이제 특정 횟수.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떤 재료를 쓸 때는 그 횟수로 쓰거나 시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나타날 때는 그냥 편의상 횟수에 대해서 기호를 쓸 때나 시간의 기호를 쓸 때는 다 T로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RT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게 이제 T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00시간 썼다 또는 100번 썼다 그러면 여기 100에서 지금 이제 얼마 나냐면 뭐 95% 나왔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해당 품목을 일정 기간 여기는 이제 시간이 100인데 100시간 동안 썼거나 100번 정도 썼을 때 95%가 생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을 확률로 나타내요. 신뢰성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신뢰성도 올라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지우겠습니다. 신뢰성은 이제 시간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시간에 대한 확률로 나타나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업체한테 뭐를 요구했냐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한테 물건 가져올 때는 성능 중에서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해당 품목이 1000시간은 나와야 된다. 1000시간. 그게.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하나 있어요. 문제가 이제 뭐냐면 그거는 이제 업체한테 우리가 전달하는 거고 그럼 업체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1000시간 맞춰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건 이제 구매 입장에서는 1000시간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구매가 확인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구매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업체가 1000시간을 만족해서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하면 됩니다. 검사를 하면 되는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접근 방식으로 그걸 확인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량률의 경우에는 몇 개를 뽑아서 그래서 비율을 확인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 수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업체한테 어떻게 알려줬냐면 1000시간 이상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거를 정말 업체가 1000시간 이상 가져오는지 안 오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게 약간 절차가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는 지금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정도는. 수명이 올라가면 신뢰성도 같이 올라가요. 이제 신뢰성을 쓸 때는 여기 다시 쓰겠습니다. 신뢰성을 쓸 때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RT라고 표현하는데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존 확률, 특정 시점까지 썼을 때 생존 확률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잘 보장이 안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명하고 신뢰성 간에 관계식이 있어요. 관계식. 그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RT는 관계식이 2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MTBF라고 쓸 수도 있고 MTTF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수명분의 1 곱하기 T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업체한테 원하는 수명은 MTTR인데 또는 MTT 아니라 MTTF인데 이게 1000시간 정도 지금 이제 이상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물건을 가져오면 그 물건이 이제 어떤 물건이냐면 M123이라는 물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0시간 이상 되면 내가 얘를 지금 한 10시간 정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10시간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 10번이 될 수도 있죠. 10번. 횟수로 쓰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아니면 시간 쓰면 이제 10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존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2에 마이너스 1000분의 1 곱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엑셀에 집어넣으시면 99%가 나옵니다. 대략 9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공식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명이 길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명하고 생존 확률 간에 관계식이 있느냐? 있다. 이런 관계식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업체한테 요구하는 수명이 1000시간 또는 1000번 이상 쓸 수 있게 물건을 이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체한테 전달하고 나면 그러면 업체는 또 이제 그대로 만든다고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1000시간 이상 가져왔다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당 물건을 뭐 10시간 썼다. 또는 이제 1000번 이상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라. 근데 그럼 10번 썼다 그러면 생존량이 99%입니다. 그럼 이제 이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확률을 이용해서 정말 수명이 지금 이제 이 1000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져온 물건 중에서 n을 뽑아요. 근데 n을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다음 공식에 넣어서 뽑아야 됩니다. 로그 아래 로그 1-c. 근데 이제 여기서 c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샘플 몇 개 가지고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이제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통은 이제 샘플 가지고 할 때는 이 지금 나온 결과가 믿을만하다.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라 하는 설정을 해줘요. 그걸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뢰 수준. 신뢰 수준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이제 신뢰 수준은 이제 이걸 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는 믿을만 하니까 지금 여기서 계산된 절차를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거의 안 틀리니까 이거대로 따라라. 그게 지금 이제 값이 그래서 부터 신뢰 수준이 뭐 90%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거의 10번 중에 9번은 잘 맞으니까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을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는 값이에요. 이 신뢰 수준이. 그래서 신뢰 수준을 이제 정하는데 신뢰 수준을 만약에 90%로 정했다. 90%로. 이제 보통 이제 얼마 정도 정하느냐. 그런데 관행인데
99를 정하는 경우도 있고, 90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95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90을 정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로그 0.99, 그 다음에 이 로그 1 0.9.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 n이 나와요. n이 나오는데 계산기를 눌러서 n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대략 230개 나와요. 230개를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내가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데 업체가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수명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왔다. 그러면 업체한테 다음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명과 관련돼서 별도로 시험을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시험기관들이 있어요. 시험기관에 샘플을 230개를 보내고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10시간까지, 지금 10시간에서 나온 데이터잖아요. 그죠? 10시간까지 지금 이제 걸려서 고장이 하나도 안 나면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해당하는 지금 이제 물건 아니면 이제 재료가 1000시간 이상 수명이 된다는 거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30개를 보내서 그래서 10시간까지 한번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장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업체는 알았다. 그러면 당신네랑 거래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정으로 재료를 만드는데 당신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증거로 뭐 그렇게 한번 만들어서 보내겠다. 그래서 230개 만든 다음에 보낸 다음에 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은 뭐 지금 이제 서로 협의해서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하는 기관에서 230개 중에 이러이러한 환경 설정에서 했는데 10시간 동안에 고장이 하나도 안 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재료는 1000시간 이상의 수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의 맞아요. 안 틀려요. 90% 정도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안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수명에 관련돼서는 이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수명이 길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수명과 생존 확률 간의 관계가 이렇게 식이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시간 이상 되는 것을 원한다면 그 수명이 그럼 10시간 정도 썼을 때 생존 확률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식이 지금 이제 공인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넣으면 정말 수명이 1000시간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과값으로 알 수 있다. 구매 담당자는 당연히 지금 이 요구사항들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명은 이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옛날에 이런 거 몰라도 됐었죠. 근데 지금은 모르면 그만큼 이상한 물건 사는 겁니다. 이상한 물건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구매 쪽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정능력 지수인데, 공정능력 지수는 주로 이제 공정에 대해서 요구사항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공정능력 지수는. 그래서 공정능력 지수는 이제 뭐냐면, 공정이 이게 세팅이 됐어요. 이쪽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쪽에 관련된 내용들은 잠깐 지우겠습니다. 공정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웍센터 뭐 100번 작업장이 세팅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이제 뭐 담당자들이 있겠죠. 담당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건이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물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 M이라는 물건이 이렇게 나와요. M이라는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이제 공정이 어떻게 잘 세팅됐는지, 이 M이라는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능력을 보는 게 공정 능력 지수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물건을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규격안에 넣으면 잘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규격안에 지금 이제 못 넣으면 잘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공정에서 만드는 게 M인데, M에 대한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규격은 뭐 이제 구매 쪽에서 업체한테 요구할 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규격은 뭐 여기 이제 지금, 그래서 하한값이 얼마냐면 9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한값이 얼마냐면 뭐 110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하한값을 뭐라고 하냐면 LSL이라고 해요. LSL. 규격 하한. 그 다음에 상한값을 USL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잠깐 써드리면 그래서 이제 규격 상한 하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면은 이제 이 안에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못 만들면은, 예, 지금 밖에다 만드는 거죠. 그럼 분량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공정이 위험하니까 그 공정에서 만드는 물건을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어느 공정에서 만들 거냐. 그래서 100번에서 만들 거다. 세팅 다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선 M을 좀 만들어 봐라. 그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는 거냐면 규격에 대해서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보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공정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도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평균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고 해서 이제 변동이 있어요. 변동. 약간 다르게 나와요. 약간. 그게 그래서 이제 지금 평균이 어떻게 되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파악하게 되면 이 지금 이제 규격선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이 어떻게 되고 편차가 어떻게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평균도 좀 이제 규격 가운데 좀 있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도 이게 크지 않아서 아무리 작게 만들거나 크게 만들어도 지금 이제 이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평균은 이제 2선이고 이제 요게 이제 평균을 때리고 있고 시그마가 이제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기 때문에 변동이 얼마 되기 때문에 보통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그다음에 요게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해서 요 사이를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를 3시그마 사이를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사이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랜덤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랜덤 베리에이션.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폭 해가지고 그래서 규격은 얼마 줬느냐? 그래서 규격에서 준 폭은 지금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정에서 만든 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시그마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이 지금 규격 안에 든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공정 세팅이 잘 됐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정에서는 지금 만든 거를 그냥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공정력 지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정력 지수는 뭘 비교하는 거냐면 규격의 폭하고 그 다음에 공정의 자연 변동이나 우연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폭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이제 그를 CP라고 해서 계산할 때 비교할 때 이렇게 하죠. 공정의 지금 이제 규격폭이 어떻게 되냐면 USL에서 그 다음에 LSL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정에서 이제 지금 자연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니까 여기 지금 이제 거리가 얼마냐면 6시그마잖아요. 그죠? 6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하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보통 1.33 이상 되면은 우리가 판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준급이다. 수준급. 1.33이면은 보통은 분량이 어떻게 나오냐면 한 개 정도 나와요. 2만 개 만들 때. 대략적으로 한 2만 개 정도 생산 중에 한 개나 두 개? 한 개라고 해야 돼, 한 개. 한 개 정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CPK는 이제 뭐냐면, 보통은 이제 공정의 센터가, 규격의 센터하고 좀 안 맞거든요.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CPK는 현실적으로 좀 이게 센터가 좀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3시그마, 그 다음에 USL에서 평균을 뺀 값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시그마, 그 다음에 평균에서, 그 다음에 LSL 해서 이제 계산한 다음에 이게 작은 값을 쓰게 돼 있거든요. 하여튼 여간에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하든 간에 이거는 계산기에 넣어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거 쓰냐면 이 값을 쓰죠. CPK 값 쓰지. 왜냐면 치우쳐 있으니까. 근데 의미는 뭐냐면 이제 공정에서 만든 물건이 규격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이 업체가 이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P로 계산하든 CPK로 계산하든 간에 1.33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준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하루에 500개씩 만들어서 20일 작업하면 10,000개거든요. 그런데 2만 개 중에 분량 하나 내는 거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실수가 좀 생긴다.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매일매일 일을 하고 그 일을 한 3, 4년 했어도 뭐 실수를 하루에 한 번씩은 하는데 대박이야.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는데 두 달에 한 번 정도 실수가 나왔다. 그러면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공정능력 지수를 가지고 그 공정의 특성을 이제 살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공정능력 지수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정능력 지수를 알려면 우선은 규격은 당연히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해당 공정에서 만드는 물건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얼마일까? 이게 과연 얼마일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표준 편차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지금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 모양을 알 수가 없어요. 주로 중심을 어딜 많이 때리고 있고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그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양은 되게 정균포 모양이라고 봐요. 정균포 모양을 보는데 좌우대칭으로 그게 왜냐면 작업 표준이 정해져 있으면 거의 지금 주로 때리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칭을 때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게 기계로만 돼 있어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는 뭐 분포는 정균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평균하고 표준편차 어떻게 하느냐 알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쉽냐면 공정에서 만든 물건을 샘플을 뽑아요. 몇 개를 뽑냐면 한 7개 정도를 뽑아요. 7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개 정도 뽑으면 돼요. 그 7개에서 뭘 계산하면 되냐면 평균을 계산해. 샘플을 뽑아서 7개를 계산해. 그걸 뭐라고 하냐 X바라고 해요. X바.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7개의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나오겠죠. 그게 모집단의 평균이에요. 전체 만드는 게 하루에 뭐 300개를 만들든 500개를 만들든 그게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7개 정도 뽑은 다음에 뭘 구하냐면 스몰 s를 구해요. 그 스몰 s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s는 x바에서 평균 뺀 다음에 그럼 7개가 나오겠죠. 제곱을 해요. 그럼 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더해. 다 더한 다음에 이거를 n-로 나눈 다음에 루트를 씌워요. 그러면 되는데 데이터 7개 정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물론 뽑을 때는 랜덤하게 뽑아야 됩니다. 7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뭐 별로 어려움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 이제 요구사항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구매 쪽에서 해야 될 건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인데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검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검사나 시험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불량률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능력 지수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담당자는 최소한 이걸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데이터 어떻게 뽑아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확인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급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급자한테 지금 이제 요구한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 이제 요구한 지표들이 제대로 된 샘플을 뽑아서 제대로 계산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공급자가 이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른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공급자는 품질에 대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니 자기네가 품질 좋다며 좋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품질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품질은 확실하죠. 정말 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지금 이제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저 사람 정말 키가 크다. 넌 키가 어떻게 되냐면 전 키가 큽니다. 그러면 얼마인데? 190입니다. 그렇게 키가 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평가 지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업체한테도 고장 안 나죠. 그럼 고장 안 납니다. 저희는 수명 깁니다. 그럼 수명이 길다는 어떤 지금 이제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명이 긴데 그럼 수명이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1000시간 이상인데 1000시간 이상을 갖다 줄 수 있나요? 갖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1000시간 이상이 되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그러면? 글쎄요, 이러면 이거는 좀 업체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업체의 품질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전수검사를 요구해야 돼요. 무조건 전수검사. 수명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다 테스트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 그래야 이제 우리 회사는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왜? 사고 치니까. 모르고 사고 치는 경우잖아요, 대부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게,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규격에서 만족하지 못했다. 그건 품질 문제인데, 그게 왜 생기느냐, 그러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르는 업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가까이 두면 안 되겠죠. 실수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규격과 관련돼서 규격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우선은 이건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1부는 이제 규격의 구성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부에서 지금 이제 규격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